애 하나 지우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 줄 알아? 서연은 입술을 꾹 깨문 채 고개를 떨굽니다. 그녀의 손안에 작은 녹음기를 꼭 쥐고 있었죠. 그 안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답니다. 넌 조용히 사라지면 돼. 우리 아버지 원래 남일에 관심 없어. 절대. 하지만 그 순간 박만식의 목소리가 화면을 가르며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내가 나섰다고 저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날 밤 심야버스에서 이미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박만식은 오늘도 어김없이 밤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외곽공단에서 도심으로 향하는 심야버스였지요. 버스 안은 고요했습니다. 아니, 늘 고요했어요. 피곤해져러 고개를 떨군 승객들은 스마트폰 불빛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하품을 터뜨리는 남자도 있었고 졸다 유리창에 머리를 들이받는 여자도 있었지요. 모두 기계처럼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 중 자꾸만 눈에 밟히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박만식은 백미러로 뒤쪽을 슬쩍 훑었습니다. 왼쪽 맨 끝 뒷자리, 창가. 언제부터였는지 모를 그 아이, 최서연이 거기에 앉아 있었죠.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조용히 들썩이며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었어요. 또 울고 있네, 그년. 시선은 도로에 머물렀지만 마음은 슬쩍 그 아이에게 끌렸습니다. 처음엔 애써 무시하려 했어요. 버스란 곳엔 별별 사람이 타니까요. 피곤해서 울 수도, 시련을 당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아이는 매일이었습니다. 똑같은 자리, 똑같은 자세, 그리고 똑같은 울음. 박만식은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정류장에 멈춰 섰지만 타는 이도 없었고 내리는 이도 없었어요. 버스 안에 잔잔히 흐르는 음악은 언제나처럼 공허했습니다.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올드팝이었는데 스피커가 마시가 버려 가끔은 찢어진 음으로 들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얇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박만식은 다시 백미러를 봤어요. 서연의 손이 무릎 위, 주머니 속에서 움켜쥐어져 있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을 주고 있었죠. 그 손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애가 왜 그러고 사냐? 창밖 네온 사인은 어느새 희미해졌습니다. 심야버스 안이 오히려 밖보다 더 어두워 보였어요. 박만식은 단 한 번도 그 아이에게 말을 건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그의 방식이었거든요.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는다. 귀찮은 건 피한다. 그런 태도가 그의 삶을 버텨줬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 아이의 울음이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착각일 뿐이겠지만요. 박만식은 라디오 볼륨을 조금 올렸습니다. 금세 값싼 음악이 귓가를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의 울음은 잠시 묻혔어요. 그렇게 버스는 또 한밤의 길을 삼키며 달려갔습니다. 막차 운행을 마친 만식은 습관처럼 버스 안을 한 바퀴 돌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낡은 빗자루로 바닥을 슥슥 쓸고 손걸레로 좌석 등받이와 창틀을 훑었죠. 누군가 흘린 커피 자국, 발에 바려 부서진 과자 부스러기까지. 버스 안 풍경은 낮에 봤던 그대로였어요. 늘 그랬듯 뒤죽박죽 지저분했죠. 그 중에서도 유독 마음을 거슬리게 하는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맨 왼쪽 맨 뒤 창가 자리였어요. 서연이 매일 앉던 자리였거든요. 만식은 괜히 그곳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그 좌석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서연이 흘린 눈물인지 손에 들고 있던 음료가 쏟아진 자국인지 알 수 없었죠. 맨날 울고, 맨날 안고, 맨날 울고, 별일 다 있지. 그는 걸레를 꺼내 좌석을 닦았습니다. 축축한 자리에 손이 닿자 묘하게 소름이 돋았어요. 눈물이 아직 식지 않은 듯 따뜻하기까지 했습니다. 애가 뭔 사연이 있다고. 자리 밑엔 또 별의별 쓰레기가 널려 있었죠. 휴지 뭉치, 구겨진 영수증, 부러진 필통 조각, 뭉개진 빵 껍질까지. 손을 넣는 것조차 왠지 꺼려졌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는 조심스레 손을 넣어 쓰레기들을 건져냈습니다. 뭔 놈의 자리가 이리 더럽냐. 바로 그때 창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만식은 고개를 획 돌렸어요.
정류장 구석 가로등 아래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가방을 맨 채 그대로 버스 안을 바라보고 있었죠. 둘의 시선이 잠시 맞닿았습니다. 서연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눈 밑은 붉게 부어 있었어요. 그 애는 한마디도 없이 천천히 몸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가로등 불빛 속으로 서서히 사라졌죠. 저 시간에 저 애가 만식은 창문을 닫던 걸레를 내려놓고 천천히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밤 공기는 서늘했고 어쩐지 담배 생각이 났어요. 그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괜히 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똑같겠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만식은 다시 버스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아직 모르는 채로 작은 검은 물건 하나가 그 자리 밑에 그대로 남아 있었답니다. 박만식은 또다시 어두운 버스 안을 홀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버스는 모든 불을 끄고 청소 모드로 전환된 상태였죠. 천장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비상등 불빛이 음침하게 좌석 사이를 흘고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그는 맨 뒷자리부터 청소를 시작했어요. 하루에도 수십 명이 오가는 자리이지만 그 자리는 유독 더럽게 남아 있었답니다. 최서연이 앉는 자리였거든요. 오늘도 무엇을 흘렸는지 모를지든 얼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걸레로 문지르던 박만식은 의자 밑에 걸린 검은색 물체를 발견했죠. 그는 조심스레 그것을 꺼내들었어요. 딱 봐도 누군가 급히 던져놓고 간 듯한 플라스틱 케이스였습니다. 형체가 묘하게 익숙하게 느껴졌죠. 몇 초 뒤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그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어요. 얇은 막대기 하나, 그 위에 선명하게 찍혀있는 두 개의 붉은 선이 보였죠. 임신. 무엇인지 모를 리 없었어요. 그는 유부남이고 자식도 키워봤으니까요. 그 의미를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그 물건을 바라보던 그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미친. 이게 왜 여기 있어? 이건 실수로 떨어뜨릴 만한 물건이 아니었죠.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울렁거렸습니다. 혹시 잘못 본 게 아닐까 고개를 돌려 다시 살펴봐도 결과는 같았어요. 양성 분명했죠. 그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망설였습니다. 그냥 버리면 끝이었어요. 남의 일이니까 모른 척하면 그뿐이라 여겼죠. 하지만 그의 손은 쓰레기 봉투 위에서 멈춰섰습니다. 어딘가에서 자꾸 마음이 걸렸거든요. 그 애가 떨어뜨렸겠지. 그러면 그 애가? 차가운 버스 안에 괜히 싸늘한 한기가 돌았습니다. 그는 임신 테스트기를 비닐봉투에 조심스레 싸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짧은 한숨이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운전기사가 주어야 되냐? 그는 자리 밑을 한 번 더 훑어보기로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거든요. 만식은 몸을 조금 더 깊숙이 숙였습니다. 좌석 및 어둠 속에서 손끝에 단단한 물건이 걸렸어요. 바닥 틈에 반쯤 밝혀 있던 작은 스마트폰이었죠. 또 뭘 흘리고 간 거야, 대체? 휴대폰은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 밝기가 어찌나 낮은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손이 닿자 순간 빛이 번졌어요. 무음으로 영상이 돌고 있었답니다. 곧바로 멈추려 했는데 눈에 들어온 장면이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죠. 그 화면 속에는 최서연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나측은 버스 뒷자리에서 눈물을 쏟고 있었어요. 바로 지금 그가 청소 중인 그 자리였다는 사실이 더 서늘했죠. 그리고 화면 너머 남자의 목소리가 서연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말투는 끈적하게 비열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네가 말 꺼내면 그 배에 든 것도 끝이야. 네가 울든 말든 나한텐 상관없어. 만식은 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영상은 계속 흘러갔어요. 서연은 울부짖었고 남자는 느긋하게 협박과 조롱을 반복했죠. 그 목소리, 단 몇 초 만에 그는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너무도 익숙한 음색이었어요. 그의 아들 박진수. 회사에서, 집에서, 술자리에서 늘 들려오던 바로 그 억양, 그 말투였죠. 진수? 그는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영상을 틀었어요. 이번에는 한층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틀릴 리 없다고 확신이 들었죠. 미친 놈. 그는 폰을 내려놓으려 했지만
떨리는 손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조용한 버스 안에 밤 공기만 스며들었어요. 그 정막 속에서 그의 거친 숨소리만이 두드러졌죠. 결국 그는 천천히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꺼진 화면 위로 초라하고 낡은 자신의 얼굴이 어둡게 비쳤어요. 주머니 속 임신 테스트기가 얼음덩이처럼 차갑게 느껴졌고 손바닥 위 작은 폰의 무게가 순식간에 몇 배는 불어난 듯했습니다. 어쩌다 이런. 그는 그 자리에 더 머물 수 없었습니다. 비척비척 몸을 일으켰어요. 텅 빈 버스 안, 무겁고도 더러운 비밀이 그곳에 그대로 고여 있었습니다. 박만식은 며칠째 제대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을 맴도는 건 단 하나였어요. 그 영상, 그 목소리, 그 임신 테스트기. 아들의 목소리가 맞았습니다. 부정하려 해도 귀에 남은 음색이 너무나 똑같았거든요. 만식은 오늘도 운전대를 잡으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본능적으로 백미러를 피하려 했었습니다. 그 자리, 그 창가, 그 아이가 또 앉아 있을 테니까요. 역시나 그녀는 거기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조용히 떨며 울고 있었어요. 오늘도 변함없이. 또 울어. 또 그 자리에서. 버스 안은 숨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늦은 밤 지친 직장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누구도 그녀의 흐느낌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식의 귀엔 그 소리만 크게 들렸어요. 그는 마음을 다잡으려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내 아들이 그런 짓을 했다고? 설마. 그래, 술김에 헛소리 했겠지. 영상이라 해도 애가 괜히 무서워한 거겠지. 자신에게 온갖 핑계를 늘어놓으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요. 모른 척 하는 게 맞아. 원래부터 그랬잖아. 나는. 괜히 손등으로 입술을 문질렀습니다. 익숙한 습관처럼 오른발이 브레이크에 올라가며 버스가 부드럽게 멈췄어요. 정류장엔 아무도 타고 내리지 않았습니다. 백미러 속 그녀는 여전히 울고 있었어요. 만식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냥 넘어가자. 그게 편하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 이번에도 그래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괜히 나섰다간 뭐가 달라지겠어. 경찰이 알아서 하겠지. 누군가는 언젠가는. 하지만 버스 안은 적막했고 울음소리만이 그 고요를 파고들었습니다. 난 그냥 운전기사다. 괜히. 그는 핸들을 세게 움켜쥐었어요. 발등에 핏줄이 도드라질 만큼 힘이 들어갔죠. 그러나 결국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만식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값싼 라디오에서 늘어진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마치 울음소리를 밀어내려는 듯 귀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마지막 정류장을 향해 천천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밖은 어느덧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이더군요. 가게 불빛도 사람 그림자도 모두 사라진 거리였어요. 만식은 시선을 운전대에 두고 있었지만 마음은 자꾸만 버스 뒤쪽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그 뒷자리, 그 아이, 그 울음이 오늘도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참 어김없다 싶었죠. 저게 얼마나 오래 울 수 있는 건지 참. 백미러 속 서연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고 잔잔한 흔들림만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 작은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만식은 괜히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차 안을 채우던 노래가 끝나자 DJ의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죠. 밤이 깊었습니다. 세상 어디에선가 외로운 분들에게 라는 멘트가 흘러나오다가 곧 끊겼습니다. 만식은 재빨리 라디오를 꺼버렸어요. 버스 안은 다시 숨조차 삼키기 조심스러운고요.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정류장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만식의 한숨은 길어졌습니다. 도대체 뭘 바라며 그렇게 울고 앉았냐. 물론 그 말에 답해줄 사람은 없었죠. 이 정막을 듣는 이는 오직 만식뿐이었으니까요. 버스가 멈추고 문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통로로 나섰어요. 늘 그렇듯 굼뜬걸음이었습니다. 운전석 곁을 지나던 그녀가 문득 발을 멈추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돌려 만식을 바라봤어요. 짧지만
또렷한 시선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눈길은 분명히 무언가를 전하고 있었죠. 만식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마주볼 뿐이었어요. 내일도 올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천천히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작은 뒷모습이 캄캄한 골목 속으로 스며들듯 사라졌어요. 문이 닫히고 만식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그 애는 울었고 그는 또 모른 척했죠. 엔진 소리만이 적막한 밤거리 위를 묵묵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박만식은 오랜만에 넥타이를 메고 식당에 앉아 있었어요. 원래라면 퇴근 후에 기름 냄새 밴 작업복 차림으로 소주잔이나 기울였겠지만 오늘은 달랐죠. 아들 박진수, 잘 나간다는 그 아들과 모처럼 함께하는 저녁 자리였답니다. 식탁 위 불판에서는 삼겹살이 지글지글 맛있는 소리를 내며 익어갔어요. 진수는 이미 맥주 2잔쯤 비운 듯 볼이 살짝 불그스름했고 그래도 말투만큼은 늘 반듯했죠. 아버지, 요즘은 어때요? 괜히 힘든 거 참지 말고 말해요. 이제 저도 돈 좀 버니까.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진수는 집게로 고기를 뒤집으며 고개를 돌렸어요. 회색 셔츠에 검은 넥타이, 반짝이는 손목시계까지 어른스러운 차림새가 단정했죠. 전 회사에서 잘 버티고 있어요. 승진 얘기도 슬슬 나오고요. 요즘 여자친구도 만나고 있고요. 결혼 얘기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 잘하면 됐다. 진수는 맥주잔을 들고 싱긋 웃었어요. 아버지, 전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말고 몸이나 챙기세요. 그런 거 말고는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만식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맥주 거품 너머로 떠오르는 건 전혀 딴 장면이었죠. 뒷자리에서 들리던 울음, 휴대폰 속에 찍힌 그날 밤의 영상, 그리고 그 속에 아들, 잘 살고 있다니. 그게 정말 잘 사는 걸까요? 만식의 속은 묵직하게 가라앉았어요. 평소 같으면 뿌듯했을 아들의 자랑이 오늘따라 어쩐지 헛헛하게 들렸답니다. 요즘 세상 험하니까 괜히 이상한 사람들과 엮이지 말고 아버진 그냥 버스만 잘 돌리시면 돼요. 만식은 대답 대신 잔을 비웠어요. 맥주 맛이 평소보다 더 쓰게 느껴졌죠. 속이 텅 빈 듯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맞은편 아들은 여전히 멀쩡히 웃고 있었어요. 회사에서는 유능한 직장인, 집에서는 효자, 바깥에선 신사로 통하겠죠. 하지만 그 밤 휴대폰 속 그 목소리로 남은 그는, 만식은 또다시 잔을 채워 넣었습니다. 술을 들이켜도 마음 한구석은 점점 더 공허해져 갔어요. 박만식은 화장실 거울 앞에 멈춰서서 손을 씻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바닥을 스쳤지만 머릿속은 전혀 맑아지지 않았죠. 거울 속 그의 얼굴엔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고 초라함과 침묵이 함께 드리워져 보였어요. 그때였답니다. 화장실 안쪽 칸에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걔가 또 이별려 그러면 알아서 막아야지. 지금은 조용한 게 나아. 괜히 귀찮게 경찰 어쩌고 하면 골치 아파진다고. 박만식의 두 손이 공중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물방울이 손끝에서 또르르 떨어져 바닥에 닿았어요. 칸막이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너무도 태연했어요. 마치 협박이 일상인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달까요? 버스 안에서 서연을 몰아붙이던 그 똑같은 냉정한 말투 그대로였거든요. 그년도 똑같아. 울고 숨고 찔러도 반응 없어. 별거 아냐? 박만식은 손을 제대로 닦지도 못한 채 화장실 문을 밀어젖혔습니다. 뒷덜미에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고 심장은 묵직하게 내려앉았죠. 자리로 돌아와 보니 박진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어색함도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는 얼굴. 그저 늘 그렇듯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아버지, 뭐해요? 한 잔 더 하죠. 오늘은 제가 다 살게요. 박만식은 잔을 들었지만 술이 목으로 넘어가는지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웃음소리가 머릿속에서 메아리치듯 울려 퍼졌거든요. 결국 술자리는 끝이 났고 아들은 먼저 택시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박만식은 천천히 골목길을 걸었어요. 불 꺼진 가로등 아래로 서늘한 밤 공기가 흐르고
어디선가 울음 같은 환청이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건 분명 버스 안에서 서연이 흘리던 흐느낌과 포개져 들렸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켜보았지만 그 영상과 조롱 가득한 음성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어둠이 더 짙어질 뿐이었죠. 손끝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차디찬 바람이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한숨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박만식은 다시 버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었죠. 밤은 깊어가고 도심으로 향하는 마지막 심야 노선이었어요. 차창 밖 풍경은 달라질 줄 몰랐습니다. 어둡고 조용했고 누구 하나 뒤돌아보지 않는 거리였죠. 버스 안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백미러에 비친 저 끝자락. 최서연이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만 조용히 떨리고 있었어요. 어제도 그제도 그랬습니다. 울음의 이유를 알고 있으면서도 만식은 모른 척 핸들을 잡았죠. 그런데 오늘따라 그 훌쩍거림이 유독 날카롭게 귓가를 파고들었어요. 작은 비명처럼 들리더군요. 만식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정류장에 도착했지만 서연은 묵묵히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마치 어제와 오늘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비틀거리며 사라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만식은 오늘도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운행이 끝난 버스 안은 숨까지 멎을 듯 고요했죠. 그는 느릿느릿 걸레를 들고 뒷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서연이 앉았던 자리는 여전히 축축했고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만식은 습관처럼 의자 밑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손끝에 뭐가 걸렸습니다. 검은색 자그마한 녹음기였죠. 뭐야? 이번엔 또. 그는 조심스레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바로 스피커에서 너무도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박진수였습니다. 넌 말 한마디만 꺼내면 병원도 못 가고 사라질 줄 알아. 임신했다고? 웃기고 앉았네. 내가 네 뱃속 걱정이나 해줄 놈으로 보여. 네가 입 다물면 조용히 넘어가고 아니면 네 인생 끝나는 거야. 알아들었어? 만식의 손끝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녹음기 속 음성은 또렷했고 잔인했습니다. 이건 일부러 두고 간 거구나. 서연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그 자리를 청소한다는 것도, 그가 이 물건을 발견할 거라는 것도, 그리고 결국 듣게 될 거라는 것도 말이죠. 만식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주머니 속 임신 테스트기, 휴대전화, 그리고 이 녹음기까지. 모른 척하기에는 증거가 너무 많았습니다. 박만식은 집에 돌아와 조용히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낡은 테이블 위에는 버스에서 주워온 작은 녹음기가 얌전히 놓여 있었어요. 그 옆엔 며칠째 꺼내지 못하고 서랍에 숨겨둔 임신 테스트기와 휴대폰도 함께 나란히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시계 초침만 또각또각 고요를 뚫고 흐를 뿐이었죠. 그는 깊은 숨을 내쉰 뒤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번져오는 목소리.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멀게 느껴졌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서늘하게 얼어붙는 듯했죠. 그런 얼굴로 어쩌겠다고? 네가 경찰에라도 가겠어? 부모 없는 네가 뭐 어쩌겠다고? 그 뱃속에 뭐가 있든 난 신경 안 써. 네가 살아있든 죽든 그냥 없어져. 박만식은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라이터를 켜려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담배 끝이 불쑥 부러져 있었기에 그는 그것을 쓰레기통에 던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내 아들이 맞나? 더는 부정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날의 영상, 그날의 목소리, 그리고 방금 들은 녹음까지. 증거는 명백했죠. 그 아이는 절망의 울음 속에서 자신의 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지 몰라도 이것만은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미 알고 있었죠. 박만식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손으로 이마를 짚은 채 길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 숨이 차갑게, 무겁게 가슴속에 내려앉았습니다. 모른 척 안 된다. 이제 안 된다. 방 안에 내리깐 침묵이
더욱 진득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무겁고 서늘한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그 무게가 견딜 수 없이 컸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박만식은 오늘도 버스 운전대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어요. 버스는 변함없이 어두운 도심을 향해 묵묵히 달려갔습니다. 창밖 풍경은 지겹도록 눈에 익었죠. 가게 불빛은 일찍 꺼져 있었고 도로는 휑했어요. 그는 잠시 백미러를 슬쩍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자리, 그 창가 자리였죠. 최서연, 오늘도 어김없이 그곳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 애는 울지 않았죠. 어깨를 떨지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박만식은 괜히 한 번 더 백미러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잘못 본 게 아닐까 싶어서였어요. 서연은 가만히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백미러 너머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아이의 눈빛은 조용했고 또렷했어요. 박만식은 얼른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딘가 찔리는 마음이 고개를 들었죠. 서연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울음 대신 그 눈빛 안엔 무언가 확신 같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그건 슬픔도 분노도 아닌 묵직하고 조용한 대답 같았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죠. 당신 이제 알고 있잖아요. 버스 안은 오늘도 고요했지만 울음 없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묵직하게 박만식을 짓눌렀습니다. 막차가 마지막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부드럽게 열렸어요. 사람들은 하나둘씩 발걸음을 떼고 내렸죠. 그러나 최서연은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죠. 박만식은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순간이었건만 오늘은 무심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신고할 생각은 없냐?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표정은 덤덤했습니다. 눈 밑의 붉은 기운은 조금 사라졌지만 눈빛은 전보다 더 깊고 단단했죠. 신고했으면 당신이 이렇게까지 고민 안 했겠죠. 그 한마디에 박만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뼈를 때리는 듯한 직설이었어요. 당신이 해야죠. 짧지만 명확했습니다. 더는 돌려 말하지 않는 단호함이었죠.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메고 무거운 걸음으로 버스 앞문까지 걸어왔어요. 박만식은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엔 더 이상 울음이 없었어요. 울음 대신 기다림도 아닌 확신 비슷한 것이 자리했죠.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내렸어요. 멀어지는 뒷모습. 그 어깨가 작게 흔들리는 것 같았지만 더는 울고 있진 않았습니다. 박만식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입가에 힘을 주었어요. 작은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 버스 안에는 처음으로 울음이 없는 정적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이었어요. 만식 씨는 늘 입던 운전복 대신 해진 셔츠와 낡은 바지를 걸쳤습니다. 버스가 다니지 않는 시간이니 모자도 벗은 채였죠. 손에는 작은 비닐봉투 하나를 꼭 쥐고 있었어요. 그 안엔 휴대전화와 녹음기, 그리고 임신 확인 막대가 들어있었답니다. 이미 한 번 내밀었던 물건들이었지만 이번엔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마음먹었죠. 걸음은 무겁고 더뎠으나 가야 할 방향만큼은 단단했습니다. 경찰서 앞에 다다르자 그는 습관처럼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불을 붙이고 연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서연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당신이 해야죠. 연기가 천천히 흩어졌고 만식 씨는 담배를 바닥에 비벼 끄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번엔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경찰서 문을 열어젖혔어요. 익숙한 얼굴의 경찰이 그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주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듯했죠. 이제 끝내자. 만식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비닐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경찰은 봉투를 여러 안을 확인했고 표정이 단숨에 진지해졌어요. 제 아들이 한 짓입니다. 경찰의 눈빛이 더없이 무거워졌습니다. 경찰서 복도 끝에서 아스라이 새어나오는 형광등 불빛이 긴 밤을 통과한 한 사람의 등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답니다. 휴대폰 목록 확인이 시작되었어요. 경찰은
박만식이 내민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차근차근 적어 넣었습니다. 휴대폰, 녹음기, 임신 테스트기,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박진수라는 이름에 연결되어 있었죠. 이 정도면 곧 체포영장 나옵니다. 박만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었거든요. 가족이라고 봐줄 순 없습니다. 그러라고 온 겁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울림엔 단호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배신한다기보다 이제라도 해야 할 마지막 일을 한다는 표정이었어요. 경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절차대로 서류를 정리한 뒤 조서를 내밀었죠. 여기 사인하시면 됩니다. 박만식은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손이 잠시 떨렸으나 이내 또박또박 자신의 이름을 적었어요. 박만식. 그 순간 오래 끌어안고 있던 결심이 비로소 자리를 잡는 듯 했답니다. 그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경찰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만식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며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지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 햇빛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는 느릿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텅 빈 거리, 그의 발소리만 길 위에 또렷이 남았어요. 이제 끝이다. 그 말과 함께 내려앉은 어깨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박만식은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버스를 몰고 있었어요. 낮게 웅웅거리는 엔진, 꾸벅꾸벅 졸던 승객들, 창밖으로 미끄러지듯 흘러가는 단조로운 풍경까지 모든 게 어제와 똑같아 싶었죠. 그때 핸드폰 진동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경찰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어요. 네, 말씀하세요. 박진수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짧고 무겁고 확정적인 한마디였죠. 오늘 중으로 회사 앞에서 신병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절차는 바로 진행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는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두었어요. 버스 안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승객들은 창밖만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 누구도 이 소식을 알 리 없었어요. 만식은 한참 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핸들을 꼭 쥔 채 미세하게 떨렸죠. 담배를 꺼낼까 싶어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조용히 손을 빼고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나는 사람들, 거리, 신호등, 다른 차들, 모든 것이 아득히 멀어 보였습니다. 그동안 그의 삶을 짓누르던 것들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끝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승객들이 조용히 하나둘 내렸어요. 아무도 그의 얼굴을 보지 않았고 아무도 그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문이 닫히자 만식은 다시 운전석에 등을 기댔어요. 두 손으로 핸들을 감싼 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가겠구나. 결국엔 낮은 엔진음이 다시 울렸고 버스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회색 빌딩 앞에 순찰차가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경찰관 둘이 문을 열고 천천히 내렸죠. 그곳은 박진수가 다니는 회사였어요. 넥타이에 구두까지 갖춰 신으며 자그마한 권력을 누리던 그의 공간이었습니다. 박만식은 조금 떨어진 골목에 서서 그 광경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죠. 그는 바로 그 자리까지 일부러 그리고 아주 느린 걸음으로 걸어왔어요. 마지막 순간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경찰관들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로비로 몰려 나왔죠.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거나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으면서요. 저 사람 진짜 박진수 아니야? 거짓말이지. 설마? 그때 박진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잘 다려진 양복에 구두까지 번들거렸어요. 그리고 여전히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있더군요.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금소금이 짧게 울렸죠. 조용히 따라오시죠. 그렇게 박진수는 순찰차에 올라탔습니다. 회사 사람들의 시선이 그의 뒷모습을 끝까지 따라갔어요. 호기심, 경멸, 비웃음, 날선 감정들이 화살처럼 꽂히고 있었습니다. 멀찍이 그 장면을 바라보던 박만식. 그는 담담했어요. 창백하게 마른 얼굴로 모든 모습을 천천히
눈에 새겼습니다. 아들은 끝내 아버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죠. 수갑이 채워진 채로 경찰차 문이 닫혔습니다. 찌끔 속이 맞물리며 조용히, 천천히. 박만식은 순찰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엔 아무 표정도 어떤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끝났다는 감각만이 남아 있었죠. 모든 것이 거기서 멈춘 듯 보였어요. 그는 천천히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낮게 깔린 구름이 하늘을 느린 속도로 흘러갔어요. 박만식은 다시 자신이 잡아야 할 버스 핸들을 떠올리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버스는 다시 어둠 속을 천천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도심으로 향하는 늦은 밤, 노선, 차 안은 유난히 고요했어요. 멀리 깜빡이는 신호등도 흐릿한 가게 불빛도 박만식의 눈엔 선명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핸들 위 손끝에 힘을 주고 있었죠. 어쩐지 한 시절이 끝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돌아오지 않을 길을 마지막으로 달리는 사람처럼 마음 한편이 서늘했답니다. 그 자리, 왼쪽 맨 뒷자리, 창가. 오늘도 어김없이 최서연이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울지 않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조용히 바라보는 눈빛이 차분했죠. 어깨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두 손도 주머니 속에서 고요했어요. 박만식은 살짝 백미러를 내려다봤습니다. 서연도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죠. 잠깐 두 사람의 시선이 포개졌습니다. 오늘은 그 시선이 피하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마지막 정류장에 멈춰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밤 공기가 차 안으로 살짝 스며들었어요. 이젠 안 울어도 되는 거냐?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웃었습니다. 네, 이제 안 울어도 돼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서연은 조용히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고 어둠 속으로 천천히 걸어갔죠. 울지 않는 뒷모습, 더 이상 숙이지 않는 어깨. 박만식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버스 안엔 아무도 없었어요. 울음도 흐느낌도 사라진 밤이었죠. 오늘은 정말로 조용했습니다. 버스 안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늦은 밤 엔진 소리조차 꺼진 채 버스는 그대로 멈춰 있었죠. 불 꺼진 차 안엔 고요한 공기만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박만식은 운전석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핸들을 가볍게 쥐었다가 천천히 풀었죠. 주머니에서 담배를 하나 꺼냈습니다. 입에 살짝 물었다가 다시 빼내어 무릎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만 피워도 되겠지. 이제 그는 조용히 조수석 옆에서 운행일지를 꺼냈습니다. 늘 그렇듯 하루의 마지막을 기록할 차례였죠. 한 장, 두 장을 넘기다가 마지막 빈칸을 찾아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오래 고민하지 않았어요. 마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다듬어온 말 같았거든요. 박만식의 펜 끝이 종이를 천천히 스쳤습니다. 방관도 죄다. 짧은 문장이 종이 위에 또렷이 자리 잡았어요. 그날 이후 그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일지를 덮었죠. 버스의 모든 불을 끄자 어둠이 서서히 차 안을 채웠습니다. 박만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버스 문을 열었어요. 늦은 밤 인적 드문 정류장 앞에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도 달도 없는 허전한 밤이더군요. 그는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무도 없는 길을 천천히 걸어갔죠. 뒤로는 불 꺼진 버스 한 대가 조용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박만식이 마지막으로 버스 운행일지에 적어두었던 그날 이후 세상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흘러갔습니다. 누군가는 버스 기사님이 사표를 냈다더라 입을 모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고향으로 내려갔다며 소문을 퍼뜨렸죠. 하지만 정작 확실히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말 한마디 없이 자취를 감췄으니까요. 그리고 최서연, 그 아이는 다시는 그 버스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별일 없었다는 듯 교문을 들어섰고 평소처럼 수업에 앉아 있었어요. 누군가는 그녀가 전학을 갔다고 했고 다른 누군가는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직접 묻지 않았죠. 서연 자신도 굳이 말하려 들지 않았고요. 그렇게 그녀는 조용히, 천천히 평범한 학생처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울지 않았고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보았으며 친구들과 어울리지는 않아도 더는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어쩌다 저녁 무렵이면 길가에 멈춰서서 텅 빈 버스 한 대가 소리 없이 지나가는 모습을 오래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순결같은 목소리로 작게 중얼거렸죠. 덕분에 여기까지. 그 말엔 감사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을 지켜냈다는 작은 확인처럼 들렸어요. 어디에 있든 박만식도 그 한마디를 들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가 울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밤 이후 서연은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